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03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해설계의 거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키가 커서 거장인 거죠? 저는 사용합니다. 아니 왜요? 저 거장 아닙니다. 축구 소장. 지식이 축구계 소장. 축구계의 소장. 난 거장할래. 네, 거장 소장 네. 이렇게. 제가 조금 큽니다. 네, 한 자, 2cm. 요즘 이 날씨도 정말 많이 풀리고 미세먼지만 빼면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 날씨가 좋잖아요. 축구 보러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거기에 신하영 아나운서만 축구장에 오면 네, 네, 그러면 난리 이제- 나죠. 난리나요? 난리 나죠. 막 난리 나요. 그래요? 예, 경기를 못해. 다 나가 그냥? 선수들도 경기를 못해요. 예, 네. 난리 나요. 근데 뭐 제가 그 난리를 무릅쓰고 한번 축구장을 이제 이번 주에 가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또 K리그 대표 더비인 슈퍼매치가 있잖아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네? 슈퍼매치. 아기다리 고기다리 몰라요? 아기다리. 이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슈퍼매치.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아재 아재 개그. 개그죠. 70년대 개그. 슈퍼매치. 자, 슈퍼매치 이번 주 토요일 3시죠. 네. 자, 중계를 또 하신다고요? 네, KBS 1TV를 통해서 슈퍼매치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슈퍼매치 같은 경기 시청률이 좀 괜찮아야 됩니다. 자, 관전 포인트 짧게 딱 관전 한마디만. 포인트는 데드리아노 혹은 아데박으로 대표되는 서울의 공격진, 지금 뭐 최강 아닙니까? 여기에 권창훈 선수, 염기훈 선수, 수원은 역시 공격형 미드필드진의 희망이 있는데 공격수들과 공격형 미드필더들의 대결. 그리고 이제 수원은 최근에 너무도 이제 무승부가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경기 후반부에 집중력이 수비가 좀 안 좋아지면서 실점이 많아요. 근데 수원은 이제 경기 후반부 실점을 꼭 피해야 되겠고 서울은 신진호 선수 없는 자리가 시스템적으로 아직까지는 완비가 안 돼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정말 아기다리, 고기다리 그렇죠. 던 이번 시즌 첫 번째 슈퍼매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시청률이 진짜 잘 나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최소 5% 넘어야 됩니다. 오, 5%. 네. 그 경기장에 신하영 씨 얼굴이 잠깐 비치면 네. 시청률이 거기서 확 오르지 않을까요? 확 떨어져요. 쟤 뭐야? 다 이렇게. 원투펀치 203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저희가 이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1차전 리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프리뷰를 하면서 예측도 살짝 했는데 일단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한준희 해설위원님은 레알 마드리드가 반지무세하다. 장지원 위원님은 맨체스터 시티 무시하지 말아라. 반지무세하다.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네. 원투펀치가 맞췄어요. 이쪽이 0대1, 이쪽이 1대0이니까 0대0쯤 나오겠구나. 아, 네, 혹은 1대1쯤 나오겠구나. 귀에 그러니까 걸려 개별적으로 귀걸이고, 맞추면 코에 걸려 그냥 코걸이고. 맞추는 걸로 하고 네.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맞추면 네. 또 맞추는 걸로 하고. 네. 뭐 아무튼 저도 이 경기를 사실 라이브로 전반전을 봤는데 저는 살짝 지루했습니다, 솔직히.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좀 네, 장지현 의원님부터. 저는 전반 한 30 몇 분인가요? 실바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지난번 프리뷰 한 그러한 패턴대로 사실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페르난지뉴나 페르난두를 중심으로 한 2선에서 아주 강한 압박에 레알 마드리드가 고전하면서 이렇다 할 공격 기회도 없이 거의 커팅 이후에 오히려 맨시티가 공격 찬스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점유율을 좀 갖고 가는 그 맨시티의 경기에서는 실바 선수가 사실 페르난지뉴와 페르난두는 엉덩이를 빼고 커팅할 준비를 하고 그 앞선에서 프리롤 역할을 하는 실바 선수가 경기를 풀어주면서 점유율을 좀 더 갖고 갈 수 있는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흐름에서 실바가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케빈 데브라이너는 사실은 약간 스피드업을 하는 그러한 유형의 요새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풀어주는 선수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실바가 나간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율을 더 가져오는 그 전까지는 맨시티가 점유율을 조금 더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후반 중반 이후에 세트피스 등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오히려 좀 아쉬운 결과가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아쉬웠어요. 안 하셨어요? 저 레알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 네, 100% 성공적까지는 아니어도 한 7대3으로 레알이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어떤 점을 일단 두 얻었다고 팀이 생각하세요? 이 흐름 자체가 두 팀 모두가 사실 역습에 능해요. 맨시티는 특히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서 데브라이너 선수를 중심으로 한 역습 플레이에 능하고 또 전방에는 아구에로라는 또 아주 민첩한 스트라이커가 있고 레알은 근년의 어떤 레알의 전통이 사실은 세계 최강의 역습 능력을 지닌 팀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사실 엘 클라시코에서 레알이 또 멋지게 이길 때부터 어떻게 보면 지단 감독이 조금 신중하게 하면서 우리 팀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엘 클라시코를 기점으로부터 지단 감독의 뇌리에는 분명히 저는 인식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맨시티의 역습 능력을 고려한다면 레알도 물론 역습이 강하지만 서로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전은 좀 신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고 레알 입장에서는 호날두 선수도 없었는데다가 라요 바이에카노전에서 또 체력 소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요 바이에카노가 사실 공격력은 강한 팀인데 레알이 막공. 그날 닭공 플러스 막공이죠. 그런데 레알이 그날 또 이제 로테이션을 좀 시켰고 카세미르 선수도 이제 징계로서 없는 날이 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경기 끝날 때까지 아주 힘들었던 경기였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레알은 원정골 없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승부하고 돌아왔다면 저는 지단 감독의 이 신중 전략이 충분히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단 감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분 바지 또 찢어지셨더라고요. 지단 감독의 바지가 찢어졌죠?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이에른 뮌헨을 만났는데요. 이거는 우리 한준희 해설위원님이 지난번에 예언을 했던 거 같은데요. 맞죠? 네, 한 의원님이 뭐, 맞추셨어요. 부끄럽지만 네, 맞습니다. 네, 보면서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된 건 아니에요. 아틀레티코가 충분히 뮌헨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공격력을 저는 갖고 있다고 여겨서 이제 아틀레티코의 약간의 우세가 틀림없이 비센테 칼데론에서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내용은 물론 사울 선수의 원더골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아틀레티코의 공격보다는 역시 수비 능력이 빛났던 경기이고 바이에른 뮌헨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조금 생각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긴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틀레티코를 근년에 그래도 가장 잘 파괴했던 팀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가 했던 방식 중에 가장 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개인적인 능력이 우수한 선수들의 드리블 돌파 같은 것이 상대 수비의 균열을 일으키면서 아틀레티코를 이제 이길 수가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특히 이럴 때 보면은 메시가 오른쪽에 있고 네이마르가 왼쪽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반대발 윙포워드들이에요. 그런데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왼쪽에는 왼발 쓰는 선수 더글라스 코스타 오른쪽에는 오른발 쓰는 이제 또 코망 선수 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양쪽 측면으로 좀 분산시켜 놓으면 이제 중앙 쪽에서 공간이 좀 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바르셀로나식으로 반대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를 파괴하는 장면은 개인기 좋은 선수들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고 사실상 측면 공격은 오히려 윙백이 올라오면서 맡아주는데 오히려 발 방향이 같은 선수들이 양 측면에 위치하게 되면 그거는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넓게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틀레티코를 편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측면 쪽으로 그렇게 단순하게 오면은 그쪽으로 몰아넣고 아주 조직적인 협력 수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든지 아니면 크로스가 날아가더라도 뭐 크로스가 잘못 가든지 아니면 아틀레티코가 또 헤딩으로 막아내든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윙어들을 일단 배치시키는 발의 방향부터가 아틀레티코를 분산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편안한 결과를 초래한 그런 선수 구성이었고 뭔가 중앙 쪽에서는 점유를 확실하게 가져가겠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옳은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 점유를 절묘하게 많이 가져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선수들의 좀 수비적인 단점이 노출이 되면서 상대의 압박과 역습에 좀 휘둘리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앙 미드필드의 구성 그리고 베르나 선수까지 포함해서 양 또 사이드 윙어들의 어떤 방향의 구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하기 좀 편안하게 만들어준 결과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제 뮌헨도 다시 경기 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한준희 위원님과 생각이 같은지 이제 2차전을 보면은 또 알 수 있을 텐데요. 요 점도 또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공략하려면 수비로 내려다 몰아놓고 공격하기에는 너무 힘든 팀입니다. 이 팀이요. 그러니까 이 팀이 공격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싸울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있어야 됩니다. 세 명의 조합, 알론소, 티아고 알칸타라, 비달. 이 조합보다는 싸울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한두 명이 있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거기서 끊어서 들어갈 수 있는 루트를 마련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공격 방식에 있어서 네. 하나의 시행착오가 좀 있지 않았나. 저는 2차전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두 경기 알파신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 두 경기를 알파신을 통해서 분석을 할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자, 맨체스터 시티가 요즘에 이제 강팀과의 경기에서 효율적인 역습 과정으로 재미를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또한 실바가 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37분여까지는 맨시티가 우세한 경기를 했고 점유율도 앞섰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시에 맨체스터 시티의 이제 수비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페르난두 선수가 모드리치를 마크하고 있고 페르난지뉴 선수가 토니 크로스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역삼각형 형태에서 카세미루가 센터백을 지금 보좌하는 형태인데 네.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빌드업은 카세미루보다는 모드리치와 크로스를 통해서 볼 배급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두 선수를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철저하게 지금 마크를 하면서 압박을 성공을 하는 장면인데요. 모드리치의 볼을 뺏어내고요. 카세미루 선수가 직접 배급에 되질 않죠. 페르난지뉴가 다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자 패스가 불편하게 나가고 다시 페르난 두 선수와 페르난지뉴 선수의 합작 플레이여서 볼을 뺏어내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 역시 라모스 선수 전방에서 아게로 선수의 압박 때문에 미드필더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먼데 무리하게 지금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 상황에서 페르난지뉴의 커팅이 이루어졌고 케빈 데브라이너의 공격이 이제 전개가 되고 나바스까지 전개가 됩니다. 이런 이제 몇 차례 끊어낸 이후의 공격 장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반 30분 전까지. 근데 그것을 살리지 못했고요. 지금도 보시면 마르셀로 선수가 나바스 선수의 압박 때문에 좀 불편하게 패스가 됐죠. 네. 여기서 바로 페르난지뉴 선수의 압박이 지금 들어왔고요. 토니 크로스 선수를 지금 마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페르난지뉴가 끊어내서 다시 또 볼 전개가 되는 상대가 밸런스를 완전히 갖춰놓기 전에 공격할 수 있는 템포를 수차례 잡습니다. 맨시티가 그것을 정교하게 활용하지 못했고요. 이 장면 역시 중앙으로 패스를 하던 레알 마드리드가 미스가 나오면서 또 페르난지뉴 선수가 커팅을 합니다. 페르난 두 선수였군요. 그리고 나서 실바부터 볼 전개가 되는데 지금도 이제 다시 공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실바 선수의 수루 패스가 나가는데요. 보통 때라면은 돌아나가는 선수에게 비교적 정확하게 연결이 됐을 텐데요. 이 장면 역시 정교하게 연결이 되지 못하면서 맨시티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온 찬스를 살리지 못한 네. 실바 선수가 나가기 전까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후반이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또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에나초 선수가 들어가면서 아게로 선수와 케빈 데브라이너가 있을 때보다는 앞쪽에서의 압박을 불편하게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뒤에 있는 허리라인의 압박의 템포까지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다 시야 확보가 되는 그런 패스 루트들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자, 토니 크로스가 뺏어내서 공격 가세를 하고요. 후반전 초중반부터는 가레스 베일 선수가 수비 라인과 허리 라인 사이 공간으로 움직여주면서 연계 역할을 또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 공간까지도 레알 마드리드가 살리는 그런 공격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베일 선수의 슈팅까지 나오는 과정인데요. 자, 지금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일 선수가 허리 라인 아래로 내려와서 이 사이 사실 실질적인 공간으로 왔다고 봐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계 플레이에 이제 가담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드리치 선수가 이제 살아납니다. 뒤로 빠지면서 상대 압박이 무뎌지고 공간이 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모드리치의 활동 영역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모드리치 중심의 빌드업이 살아나고 점유율을 완전히 가져가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모드리치죠. 크로스에게 주고 헤세까지도 내려와서 받아주면서 볼 전개가 상당히 이제 유연해지죠. 모드리치가 다시 또 이동을 하면서 공간을 잡습니다. 압박이 늦죠. 다시 리턴해주고 들어가면서
크로스, 다시 또 베일이 나와서 오,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베일 선수가 사이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슈팅 찬스를 또 잡아내면서 반칙이 선언되진 않았네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또한 맨시티처럼 후반전에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러한 찬스들을 제대로 살리질 못했습니다. 네, 확실한 슈팅까지 못 가고 오히려 세트피스에서 찬스를 많이 잡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이날은 맨체스터 시티가 3번 정도의 위협적인 실점 위기를 맞는데 3번 다 공통점으로 선수를 놓쳤습니다. 네. 대인마크 실패. 첫 번째 라모스의 프리 헤딩 슈팅 허용할 때는 클리시 선수가 마크를 하다가 놓치면서 프리하게 슈팅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과정도 자, 베일 선수 슈팅 이후에 페페 선수가 마무리 슈팅을 한 과정인데요. 지금 보시면 페페 선수의 마크맨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나초 선수는 이 앞선 선수를 잡아줬고요. 페페 선수는 마크맨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맨시티에는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떨어진 볼, 마크맨 오, 없이 슈팅을 네. 한 상황, 조아트의 선방으로 막아낸 장면인데요. 코너킥에서 3번의 이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가 잘 안 됐던 부분을 살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맨시티도 찬스가 결정적으로 2번 있었습니다만 이날 레알 마드리드는 카드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썼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를 카드로 잘 끊어낸 상황입니다. 지금도 나바스의 스루 패스가 뚫려서 데브라이너의 돌파 1대1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자, 카드가 들어가죠. 옐로우가 나왔네요. 페페 선수. 네. 페페 선수가 카드를 아주 잘 썼죠. 네. 이렇게 동그라미 하기 네. 처음이네. 이것도 후반 막판인데 클리시가 끊어내고 데브라이너에게 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는 카르발 선수가 완전히 팔을 잡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얻어내죠. 결정적인 위기 때 카드를 하나씩 썼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역시 공격에서의 세밀함은 부족했습니다만 수비에서 결정적인 장면에서의 카드를 잘 쓴 부분, 이 부분이 또 실점을 막는 이유가 됐어요. 그랬네요. 그래서 네. 양 팀 모두 사실 공격은 부족했지만 전체적으로 수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고 맨체스터 시티는 실바의 부상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팀이 이 골 없이 무승부로 끝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경기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인데요. 우리 한준희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이긴 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력이라면 바이에른 뮌헨은 원정골 하나 정도는 충분히 기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르디올라 감독의 선수 구성 자체가 아틀레티코와의 어떤 캐릭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약간은 비효율적인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지나치게 측면을 또 그렇게 윙어를 세워놔서 그런지 전반전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측면으로 볼을 계속 보내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작동을 했는지 이제 알파신을 통해서 보시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격의 템포 자체가 워낙에 느렸어요. 아틀레티코 같은 조직적인 그물망 수비를 펼치는 팀에게 공격의 느린 템포는 마치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에게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바이에른 뮌헨도 특히 전반전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전체적인 이날 경기에 특히 전반전 바이에른 뮌헨이 안 됐던 장면을 좀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볼을 잡고 공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아틀레티코가 이제 4-4-2 두 줄 수비입니다. 4명, 4명의 두 줄이 있고 포워드 2명이 멀지 않은 간격에서 수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수비 쪽으로 내려와주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렇게 측면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기 위한 볼을 측면으로 계속 보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사실 이 장면은 타이밍상으로는 이 베르나 선수가 들어가는 공간이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이날따라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볼을 잡으면 좀 오래 끄는 현상, 빠른 템포에서 패스를 가져가지 않고 오래 끄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아틀레티코의 정말 특기와도 다름이 없는 수비를 불러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들이 반복이 됐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빈 공간으로 패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더글라스 코스타 선수가 볼을 좀 오래 끕니다. 그러면 아틀레티코는 이미 2명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뒤늦게 다시 이제 볼을 돌리게 되는데요. 어느 공간으로 가든지 지금 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2명이 지금 달려들고 있죠. 자, 이제 줄 데가 없어서 또 바깥으로 뺐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2명이에요. 아틀레티코는 대단하죠. 어느 지역으로 볼이 가든지 이 정도 느린 템포로 볼이 이동한다면 항상
부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그러네요. 협력 수비에 들어가고 있는 아틀레티코의 모습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이 정도 템포로 볼을 이동시키거나 오래 볼을 잡고 있어서는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장면 또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두 명의 포워드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두 줄 수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아틀레티코가 아주 현대판 4-4-2를 선구적으로 활용을 하는 팀인데 현대판 4-4-2의 가장 큰 요체가 뭐냐? 포워드가 매우 컴팩트하게 내려가 주면서 거의 미드필더와 같이 수비에 가담을 해준다는 것인데 지금 이 장면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특히 그리즈만 선수의 수비를 보십시오. 네, 미리 예측을 하고 있죠. 바로 들어가서 뺏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틀레티코는 역습을 주변의 동료가 지금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드리블 돌파에 의존을 해서 이제 역습을 하는데 사울 선수가 또 영리하게 파울을 얻어냈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만 선수의 거의 미드필더를 방불케 하는 움직임의 수비로부터 끊어낸 볼을 사울 선수의 또 개인 드리블 돌파에 의해서 역습까지 연결을 시켰던 아틀레티코였고요. 다음부터 보시게 될 장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이날 말씀드렸던 대로 측면 플레이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귀결이 되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자, 과르디올라 감독의 생각은 분명히 측면 쪽으로 볼을 보내놔야만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조금 엷게 만들 수 있다. 아틀레티코의 수비가 한쪽으로 좀 쏠리면서 특히 중앙 쪽의 공간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의도를 했겠습니다만 단조로운 측면 공격은 오히려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돼요. 자, 측면으로 갔습니다만 이미 주변에 3명이거든요. 여기서 코망 선수가 결국 볼을 끊기는 상황이었고요. 또 이것은 이날 또 필리페 선수가 굉장히 잘했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역습을 잘 넣어줬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아틀레티코는 이번에는 왼쪽 측면입니다. 베르나 선수가 지금 나갔어요. 베르나 선수가 나갔지만은 이날 베르나 선수가 전체적인 경기력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역시 이제 두 명의 협력 수비에 곧바로 또 둘러싸이게 되는 이 정도 템포로 측면 공격을 진행시켜서는 아틀레티코의 재빠른 협력 수비를 도저히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사실은 성공하진 못했지만 아틀레티코의 역습으로까지 연결될 뻔했어요. 느린 템포의 측면 공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가가 나타났었고 지금 이 장면은 다시 이제 오른쪽 측면으로 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코망 선수에게 볼을 투입했습니다만 여전히 아틀레티코는 지금 3명의 선수가 수비할 태세가 돼 있고 특히 코망 선수와 필리페 선수의 1대1 대결은 이날 코망 선수가 이긴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자, 크로스까지 갔습니다만 또 어이없는 크로스로 귀결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나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볼이 연결이 되는데요. 하지만 레반도프스키의 측면 공격도 역시 별무신통이었다는 것이 또 드러납니다. 자, 중앙 공격수까지 측면으로 가봤습니다만 곧바로 저도 큰 원을 그릴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여기서는 중앙 수비수 한 명과 또 측면 미드필더 한 명이 오면서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또 샌드위치 수비를 해줘요. 네, 여기서 코케 선수가 조금 밀긴 했는데 어쨌든 볼은 또 아틀레티코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뭐 코망, 더글라스 코스타, 뭐 베르낫, 지금 레반도프스키 이 네 장면에서 보시다시피 바이에른 뮌헨이 측면을 계속해서 공략하려는 포인트를 잡고 나왔는데 사실상 측면으로 전달되는 볼이 단조롭고 또 느린 템포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아틀레티코를 오히려 도와주는 결과가 됐던 그런 내용을 보셨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장면은 아틀레티코가 공격으로 나올 때의 모습. 아틀레티코가 점유율을 적게 가져가면서 이제 선수비 후역습을 노립니다만 실제로 아틀레티코가 공격으로 제대로 나올 때를 보면 측면에서의 부분적인 티키타카가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항상 측면에서 삼각대형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정교하게 공격을 시도하는 팀인데 그런 장면을 하나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볼을 아틀레티코가 뺏어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의 이제 아틀레티코 선수들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볼 가진 선수와 지금 삼각형이 형성이 돼 있죠. 자, 여기서도 지속적인 삼각형이 형성이 되면서 사울 선수가 또 한번 받아주고요. 그리고 볼을 애초에 건네줬던 이 코케 선수가 여기까지 또 달려 들어왔어요. 여기서도 사실은 넓게 보면 또 삼각형이 형성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역습을 진행시킬 수 있었던,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예전에 이제 투란 선수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정교하게 나올 때는 특히 측면을 통한 지속적인 삼각대형 유지를 통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측면에서 부분적인 티키타카를 시도를 하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은 아마도 이제 홈에서 상당히 이제 홈에서 파괴력을 높이면서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그럼에도 역시 아틀레티코가 이렇게 측면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계속 압박을 벗겨내면서 나올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바이에른 뮌헨도 계속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 두 경기를 알파신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원투펀치 203화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2화와 3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차례대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